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환경과 우리 건강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 그 비밀을 파헤치는 과학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역학인데요. 오늘 이 흥미진진한 과학 수사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가 앓는 어떤 병, 이게 그냥 운이 나빠서 걸린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매일 마시고 숨 쉬는 무언가 때문은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 이 미스터리가 환경역학자들이 매일같이 씨름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그 답을 찾아낼까요? 오늘 한번 그 과정을 따라가 보시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요, 하나의 거대한 범죄 현장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죠. 근데 범인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수많은 용의자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죠. 그리고 바로 이 현장을 파헤치는 과학적인 탐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 탐정들이 바로 환경역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마치 프로파일러처럼 누가, 언제, 또 어디서 특정 질병에 더 많이 걸리는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숨어 있는 환경적인 원인을 딱 집어내는 거죠. 근데 말이죠. 이 수사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원인 물질에 노출되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서야 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딱 한 가지 물질에만 노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화학 물질이 섞인 말 그대로 화학 물질 칵테일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거기다 사람마다 유전자나 생활 습관이 다 달라서 반응도 제각각이고, 이러니 진짜 범인을 찾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똑똑한 탐정들은 이렇게 어려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단서를요, 이 범죄 현장,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서만 찾는 게 아닙니다. 바로 피해자의 몸 안을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바이오마커입니다. 우리 몸속에 남은 화학물질의 흔적, 바로 그거죠. 이 바이오마커는 용의자가 현장에 그냥 있기만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무슨 짓을 했는지까지 증명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 바이오마커라는 증거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자, 1단계, 내부 용량은요, 그냥 용의자가 건물 안에 들어왔었다 정도의 사실만 알려줘요. 2단계, 전달 용량은 좀 더 구체적이죠. 용의자가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갔다. 그러니까 심장이나 간 같은 특정 장기까지 도달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3단계 증거, 생물학적 유효 용량. 이건 거의 빼박 증거죠. 흉기에서 용의자의 지문이 나왔다. 즉, 그 물질이 우리 DNA에 직접 손상을 입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탐정들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른 종류의 증거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을 알고 싶으면 소변을 분석하고요. 몇 달에 걸친 장기적인 노출을 파악하려면 머리카락을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한 달에 약 1cm씩 자라면서 그동안 우리 몸에 들어왔던 물질들의 기록을 차곡차곡 담고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타임캡슐 같은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단서 하나만 가지고는 범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겠죠.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착착 엮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아주 탄탄한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른바 과학의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아주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기준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영국의 역학자 오스틴 브래드퍼드 힐경입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단순히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곧 원인과 결과란 뜻은 아니다. 통계적으로 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제시한 게 바로 이 브래드퍼드 힐 기준 9가지 원칙입니다. 이건 그냥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법정에서 검사가 이 용의자가 범인이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적인 전략 같은 겁니다. 이 기준들을 하나씩 통과하면서 증거의 신뢰도를 점점 높여가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이건 절대적인 첫 번째 규칙, 바로 시간성입니다. 원인은 무조건 반드시 결과보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된 후에 병이 생겨야지, 병이 다 생긴 다음에 노출된 거라면 그건 원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모든 논리의 출발점이자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연관성의 강도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얼마나 튼튼한가, 이걸 보는 거죠. 아주 유명한 예가 바로 담배와 폐암의 관계인데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위험이 무려 15배에서 30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강력한 연관성은 우연의 일치라거나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지죠. 세 번째는 용량, 반응 관계입니다. 양이 독을 만든다는 오래된 격언처럼요.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질병의 위험도나 그 심각성도 같이 쭉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뚜렷한 관계가 보이면 인과관계라는 증거는 훨씬 더 강력해지죠. 자, 그럼 이 기준들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아픈 기억인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역학자들이 바로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연관성의 강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한눈에 보이죠. 살균제를 쓴 사람들의 폐손상 위험이 안 쓴 사람들에 비해 수십 배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이 강력한 과학적 증거가 있었기에 결국 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화학물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환경역학은 고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과학 탐정들은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강력한 신무기를 손에 넣고 있습니다. 이걸로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래된 미제 사건들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됐죠. 과거의 수사 방식은 표적 분석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특정 화학 물질, 그러니까 지명수배가 내려진 용의자만 찾아다니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비표적 분석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건 뭐냐면 범죄 현장 전체를 샅샅이 스캔해서 우리가 존재 자체를 몰랐던 새로운 용의자까지 전부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수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오래전 담배가 폐암의 주범으로 밝혀졌던 것처럼 과연 지금 우리 주변에 숨어서 우리 세대의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는 다음 주범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무언가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환경역학에 마주한 다음 과제이자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겁니다.